이 저질 공장 때밀이 같은 기집애가 이 정장이 네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줄이나 알아. 미숙은 여자의 어깨 위로 레드 와인을 쏟아부으며 깔깔거리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방 안의 권력자 10명이 뒷굽을 부딪히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발의 총성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이곳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지현 소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동창회에 모인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그녀는 그저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공장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모욕하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정의에 관한 이야기이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은 한 여인의 숨겨진 힘에 관한 기록입니다. 박미숙 같은 자들과 부패한 장관은 이 나라의 성실한 국민들을 짓밟고도 무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보다 명예와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오직 괴롭힘을 일삼는 자들과 배신자들의 편에 선 사람들만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지나칠 것입니다. 당신이 부패한 엘리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래에 나는 정의의 편이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강원도 제3군단 지휘 벙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존 냄새와 탄 커피 향, 그리고 잔뜩 겁먹은 사내들의 진한 땀 냄새가 뒤섞여 감돌았죠. 밖으로는 인제의 소나무 숲을 뚫고 산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한 목소리가 명령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진흙 속에 공회전하는 탱크 엔진 소리처럼 낮게 깔리는 저음이었죠. 한지현 소장이 방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강철처럼 곧게 뻗어 있었고 어깨 위 2개의 은성 잉싱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장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대한 DMZ 디지털 지도만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죠. 소장님, 신호가 여전히 끊겨 있습니다. 한 대령이 말을 더듬으며 헤드셋을 고쳐 썼습니다. GP502 전방 중계기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낭로해로 인한 과전압으로 추정됩니다. 그제야 지현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군화가 리드미컬하면서도 치명적인 정확도로 바닥을 찍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화면 앞으로 다가와 철의 삼각지대 근처에서 깜빡이는 작은 빨간색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낭로회 때문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흐르고 대령들과 중령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주파수 변동을 봐. 지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잘 연마된 부싯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첫 낭도해가 떨어지기 3초 전에 신호가 끊겼어. 이건 의도적인 재민기야. 동부 전선에서 누군가 우리의 대응 시간을 시험하고 있는 거라고.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02시 정각. 30분 주겠다.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30분 안에 신호가 복구되지 않으면 제12보 병사단을 진돗가의 하나로 격상시킨다. 젊은 장교들이 눈앞의 돌파구조차 식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해당 부대의 감사를 실시하겠다. 대령은 이마가 콘솔에 닿을 정도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충성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지현은 몸을 돌려 전용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병사는 경외심과 순전한 공포가 뒤섞인 채 부동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속은 강철로 만들어져 결코 짓밟을 수 없는 존재였죠. 집무실 안의 정적은 벙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지현은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기밀 정보 보고서 뭉치 위에 금박이 박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방색 가구들 사이에서 유독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울 고등학교 동문인의 밤 초청장. 그녀는 두툼한 종이를 만졌습니다. 순간 벙커의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1985년 구로구의 비좁은 방에 서 있는 12살 소녀였습니다. 공업용 화학 약품 냄새와 저렴한 연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새벽 3시까지 돌아가던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 위잉닥, 위잉닥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공장 문에 쇠사슬이 채워지던 그날을 그녀는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쓸모없게 된 자투리 천 조각들을 움켜쥔 채 갈라진 아스팔트 위로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부유한 채권자들은 비웃었죠. 그들은 모녀를 저급한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짓밟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어머니에게 내뱉었습니다. 지현의 손에 힘이 들어가며 초청장의 금색 테두리가 구겨졌습니다. 그때 그 채권자들, 그 엘리트 동창들이 이번 파티에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빈민가의 공순이일 뿐이겠죠. 그녀가 이제 만문맨의 포성을 지휘하는 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노크 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젊은 중위인 부관이 들어와 경례했습니다. 장군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장군님이 정복 차림의 주빈으로 참석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훈장들만으로도 그 자리를 압도하실 텐데 말입니다. 지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별 2개가 보였습니다. 이 계급을 얻기 위해 흘렸던 피, 얼어붙은 참호 속에서의 세월, 사막의 열기를 견뎌온 시간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전투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떼어냈습니다. 묵직한 군화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화점에서 산 아무 이름 없는 검은색 정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상표도 계급도 권력도 느껴지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아니, 지현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으로 가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겠지. 나는 그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떤 본색을 드러내는지 보고 싶어. 부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군님, 한지현 개인으로 가시는 겁니까? 지현은 어두운 복수심으로 빛나는 눈을 한 채 집무실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파괴했다고 믿었던 그 소녀로 갈 거야. 그녀가 뒷문으로 나갈 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하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쓰레기장에 산산조각 난 채 버려진 어머니의 옛 재봉틀 사진이었고 화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지. 이 사진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동창 중 누군가 장군의 은밀한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스토커의 정체를 댓글로 예측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마치 유리와 금으로 만든 왕관처럼 남산 꼭대기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서울의 시티라이트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안쪽의 공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곳은 이른바 상위 1%의 세상이었습니다. 한지현은 평범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수행 기사도 번쩍이는 경호 차량 행렬도 없었죠. 그녀는 5년 전에 산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옷이었지만 옷감은 소박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고 전문적인 번 스타일로 꽉 묶여 있었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친 사무실 격리 직원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정 샹들리에를 지나 메인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서울고등학교 동창들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들은 집 한 채 값보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자들이 두른 다이아몬드는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반짝였죠. 지현은 좌석 배치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맨 뒷구석 75번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주방 문 근처 구석진 곳, 그곳은 이른바 먼지 테이블이었습니다. 주최 측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몰아 넣은 자리였죠. 지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왼쪽에는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손이 거칠어진 이민수가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밀린 월세를 걱정하며 빛 바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과부 박선영이 있었습니다. 지현아, 너 맞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군대에 갔다고 들었는데 나는 네가 그러니까 꽤 높은 사람이 됐을 줄 알았어. 지현은 그에게 작고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저 내 할 일을 할 뿐이야, 민수야. 만나서 반갑다.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날카롭고 높은 웃음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미숙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샤넬 코트를 걸치고 목에는 금부치를 주렁주렁 매단 모습이었죠. 그 뒤로는 남편 최두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비역 대령 출신으로 현재는 군에 물자를 납품하는 거대 기업 두식 로지스틱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든 차에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었습니다. 미숙은 연회장을 훑어보다가 맨 뒷자리 테이블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곧장 그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근처 테이블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로구 공순이가 남산까지 진출했네. 지현아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못 알아볼 뻔했잖니. 지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그녀의 등은 대검처럼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네가 입은 거 그 싸구려 폴리에스테르니? 지하 단칸방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군대에서 무슨 중간급 석이라며 우리 남편 말이 여군들은 그냥 꽃 장식이래. 우리 남편 같은 남자들이 진짜 힘든 일을 하는 동안 사무실에 앉아서 진짜 장교들 차나 타주는 존재 말이야.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최두식은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CEO들과 악수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있지. 미숙이 독서를 내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구로구에서도 가난하더니 지금도 여전하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밑바닥에서 살 팔자로 태어나나 봐. 지현은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부유함은 선물이지만 미숙아. 품격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죠. 품격? 네가 지금 나한테 품격을 논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진한 레드 와인잔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고는 비열하고 날카로운 손짓으로 지현의 어깨 위에 그 검붉은 액체를 쏟아부었습니다. 와인은 남색 정장에 새으며들며 짙고 추한 보랏빛 얼룩을 남겼습니다. 테이블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부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세상에, 지현아, 내 정장이. 미숙은 비웃으며 빈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걱정 마. 그 옷 아마 우리 집 강아지 샴푸 값보다 쌀 텐데 뭐 그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으로 하나 새로 사면 되잖아. 안 그래? 지현은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매에서 와인이 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 같았습니다. 포병 사격 명령을 내릴 때나 보이던 그 호수 같은 냉정함이었죠. 오실 뿐이야. 지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얼룩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지. 연 회장 앞쪽에서 사진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단체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동창분들과 배우자분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미숙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자, 여보. 맨 앞줄에 서자고. 저런 먼지들 근처엔 더 있기 싫으니까. 최두식은 아내에게 끌려 단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느 기업가가 던진 농담에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연 회장 중앙에 다다랐을 때 그는 얼룩진 정장을 입은 여자를 슬쩍 뒤돌아보았습니다. 지현 역시 단상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뒤흔드는 듯한 위험을 뿜으며 걸었습니다. 고개는 꼿꼿했고 보폭은 넓었으며 어깨는 당당했습니다. 최두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 걸음걸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제에서 실시된 혹한기, 대훈련 당시 저 등줄기를 본 적이 있었죠. 1000파운드 폭탄이 근처에서 터지는 와중에도 굳건히 버티고 서 있던 등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갇힌 새처럼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식씨, 왜 그래요? 미숙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빨리 가요. 우리 중앙에 서야 한단 말이에요. 두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지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공순이나 서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철 나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의 회사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여자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건 서기가 아니야. 최두식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수가,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최두식은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무덤을 더 깊이 파도록 내버려 둘까요? 연 회장 뒷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남편들이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어질 혼란을 댓글로 예측해 보시고 구독해 주세요. 연 회장은 값비싼 정장들과 가식적인 미소의 바다였습니다. 사진사는 사다리 위에 서서 팔을 휘저었죠. 자, 여러분, 모여주세요. 잘 나가는 동창생들은 앞줄로 서울고 89회 졸업생의 위상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박미숙은 남편 최두식을 끌고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비죽거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는 어깨에 레드 와인 얼룩이 번진 채에 단상을 향해 걸어오는 한지현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뒤에나 처박혀 있어 공수나 미숙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네, 그 싸구려 누더기로 우리 사진 망치지 말고 지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했죠. 그녀는 희생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함정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 회장의 묵직한 이중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급 턱시도를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굵은 목에 흰 셔츠가 터질 듯한 배를 가진 사내였죠. 바로 이정태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군 보급을 담당하는 실세이자 이 방 안에 모든 이들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정태야, 이쪽이야. 최두식이 오랜 친구인 척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이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최두식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드름 섞인 걸음걸이였죠.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그는 최두식 뒤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와인에 젖은 정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철 나비라 불리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장군의 미소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즉사해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흰자위가 다 드러날 정도로 눈이 커졌죠. 마치 지뢰라도 밟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뇌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 정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착! 정적 속에 울려 퍼진 그의 뒷굽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한 발의 총성 같았습니다. 완벽한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장군은 단순히 허리를 숙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을 90도로 꺾어 깊게 폴더처럼 접었습니다. 그의 이마는 바닥과 거의 수평을 이뤘습니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포효 같았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울릴 정도로 커다란 소리였죠. 음악이 멈췄습니다. 사진사는 얼어붙었고 엘리트 기업인들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놓쳤습니다. 한 소장님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 장군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순전한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최두식은 폐부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역 준장, 즉, 별 하나를 단 장군이 제 아내가 석이라고 불렀던 여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최두식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카펫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쿵. 근처에 있던 엘리트 남편들, 건설사나 법무법인을 운영하던 자들, 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 저렇게 절을 할 정도라면 자신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현은 두 남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망한 기색이었죠. 그녀의 정장에 묻은 와인 자국은 이제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전투 중에 입은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군, 지현이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밤중에 포격명령을 내릴 때나 나올 법한 목소리였죠. 공공장소에서 이게 무슨 추태인가. 호텔 연회장에서 신병처럼 소리를 지르다니 그 제복을 더럽히기 전에 당장 일어서게. 이 장군은 일어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감히 눈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지현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최두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초에 대령 전역하더니 아주 물러터졌군. 똑바로 서는 법조차 잊어버린 모양이야. 그리고 본인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도 잊은 것 같고, 방 아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때 날카롭고 흉측한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미숙이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혼란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두식 씨, 일어나요. 왜 이런 공순이한테 무릎을 꿇고 그래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중간급 서기일 뿐이야. 장군님 집무실이나 청소하는 저급한 여자라고요. 순식간에 장내의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이 장군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두식은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그것은 호통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공포에 질린 쉿소리였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옆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입 닥쳐, 이 멍청한 여편네야. 그가 아내를 향해 지저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제3군단의 강철 나비를 모욕했어. 이분은 10,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시라고 내 회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분이란 말이야. 당신은 그냥 옷에 와인을 쏟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 와인을 부어버린 거야. 미숙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샤넬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지현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구로구에서 살아남아 군대를 정복한 한 여자의 눈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현은 미숙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오직 그 여자만이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습니다. 정장은 쌌지 미숙아. 하지만 네가 오늘 밤 치러야 할 대가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야. 바로 그때 지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인 남편 박도빈이 보낸 긴급 암호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 두식 로지스틱스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었음. 불량 방탄복 그 이상의 것을 찾아냈어. 구로구의 망령을 찾아냈다. 국가안보실장이 서류 속에서 찾아낸 것은 무엇일까요? 최두식은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인 게임의 작은 말에 불과했던 걸까요? 숨겨진 비밀을 댓글로 예측해 주세요.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최두식에게 그것은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두식 로지스틱스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금색 만년필조차 잡을 수 없었죠. 근처 바닥에는 아내 미숙이 창백한 얼굴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이후로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장군이 그 공순이에게 고개를 숙이던 잔상이 그녀의 뇌 뒤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건물에 육중한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와장창 검은 복장의 헌병들이 창문을 뚫고 들이닥쳤습니다. 주차장에는 군용 트럭들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죠. 선두 차량에서 날카로운 검은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자 한지현의 남편 박도빈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남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음을 몰고 온 저승사자 같았죠. 최도씨, 도빈의 목소리가 복도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3군단 소장의 권한으로 이 건물에 대한 긴급 국가안보 감사를 실시한다. 전원 투항하라. 병사들이 컴퓨터를 압수하는 동안 한지현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어깨 위에 두 은성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최두식을 분노가 아닌 순전한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도 한때는 대령이었지, 최두식. 지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DMZ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같았습니다. 자네도 내가 입은 것과 같은 제복을 입었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단 말이다. 그녀는 가방에서 보급용 방탄복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그녀가 작은 대검을 꺼내 밀어 넣자 칼날이 마치 부드러운 버터를 자르듯 방탄복을 뚫고 나갔습니다. 두부군,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자네가 내 병사들에게 판 물건이야. 고성능 세라믹 대신 값싼 재생 플라스틱을 썼더군.
방탄복 하나당 고작 10달러를 아끼기 위해 내 아이들을 오직 기도에만 의지한 채 전방으로 내몰았어. 장군님, 제발. 최두식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군화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진이 너무 적었어요. 회사를 키워보려고 그랬던 것뿐입니다. 자네는 19살 먹은 아이들의 피로 회사를 키운 거야. 지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태 장군은 이미 유치장에 갇혔네. 자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했어. 자네는 이제 끝이다. 사무실 뒤편에서 지현의 남편 도빈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막 뜯어낸 작고 오래된 금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가죽 장부가 들어 있었죠. 지현아, 도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갑작스러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를 찾았어. 이거는 단순한 방탄복 비리 문제가 아니야.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현은 장부를 건네받았습니다. 전장에서도 결코 떨린 적 없던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그녀의 눈에 1980년대에 파산한 기업들의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구로구에 있던 어머니의 섬유 공장 이름도 있었습니다. 공장 이름 옆에는 친필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공장 파괴, 자산 압류, 소유주, 입마금, 햇살, 작전 성공. 페이지 하단에는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두식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지현이 보는 즉시 알아챈 낙인이었죠. 그것은 그녀를 승진시켰던 사람, 대한민국 군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그 남자의 개인 인장이었습니다. 지현은 가슴속에서 강원도의 어떤 겨울도 비길 수 없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페이지 위로 떨어져 서명에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경영상의 사고가 아니었어. 지현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을 잃은 건 불운 때문이 아니었어. 치밀하게 계획된 처형이었던 거야.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창회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에 처진 덫이었습니다. 그녀가 멘토라 불렀던 사람, 국방부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그 남자가 바로 그녀의 세상을 잿더미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도빈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치명적인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차 준비해.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 어디로 가는 건가, 장군?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현은 비자금 장부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태양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러 간다. 지현의 가족을 파멸시킨 수수께끼의 장관은 누구일까요? 일가의 소장이 과연 군부 전체의 수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최후의 결전을 댓글로 예측해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확인하려면 구독해 주세요. 인사동은 고요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는 고택의 나무 냄새와 차십 볶는 향이 배어 나왔죠. 전통 찻집의 한 밀실 안 공기는 미동도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한지현 소장은 실크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강만식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죠. 대중에게 그는 영웅이었고 병사들에게는 군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흔들림 없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현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고 녹슨 물건 하나를 그들 사이에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재봉틀 바늘이었습니다. 열기에 휘어지고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죠. 30년 전 구로구의 한 섬유 공장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지현이 입을 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천번의 폭풍을 머금은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부주의했다고 했죠. 하지만 장관님, 저는 잿더미 속에서 이 바늘을 찾아냈습니다. 당신이 지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물건이죠. 장관은 찻잔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구로구라? 그건 한참 전 일이야, 지현아. 그때 한국은 지금과는 다른 나라였지. 새로운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낡은 것들을 치워야만 했어. 그건 발전이었지. 그건 살인이었습니다. 지현이 그를 바로잡았습니다. 당신은 그 땅을 뺏기 위해 내 어머니의 삶을 파괴했어. 비자금 장부를 이용해 당신의 범죄를 은폐했지. 그러고는 나를 군으로 끌어들여 승진시켰어. 왜지? 죄책감 때문이었나? 아니면 적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였나? 장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자네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도구였기에 승진시킨 것뿐이야. 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바로 태양이다. 지현아. 내가 이 군대에 빛을 주는 존재란 말이다. 자네가 소장인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야. 내가 자네를 만들었고, 내가 자네를 부술 수도 있어. 고작 동창회 파티나 몇 명 잡아가둔 걸로 자네가 무적이라도 된 줄 아나? 자네는 여전히 빈민가에서 온 어린 계집애일 뿐이야. 지현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위험하고 날카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첫 포성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 소녀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법을 배웠죠.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4시 정각이었습니다. 장부 따위로 당신을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주러 온 겁니다. 제3군단은 더 이상 접경 지역에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나는 전면 기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 10,000명, 탱크 200대입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서울로 향하고 있죠. 바로 당신의 집무실로 말입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너 미쳤군. 이건 쿠데타야. 너는 사형감이라고. 쿠데타가 아닙니다. 지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 훈련입니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두부 방탄복을 파는 반역자들에 의해 국방부가 침해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알고 있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배신한 남자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예우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군화에 묻은 쓰레기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를 즐기십시오, 장관님. 당신이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몸을 돌려 찻집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군화 아래서 나무 바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울 하늘 위로 해가 지며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인 그녀의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 공회전하고 있었죠. 차 문을 열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참모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찾았습니다. 지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힌 채 차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디입니까? 30년 전 그 불길 속에 계셨던 게 아닙니다, 장군님. 참모장이 속삭였습니다. 장관은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숨겨둔 거였습니다. 방금 도시 외곽의 한 사설 병원을 확보했습니다. 장군님의 어머니 살아 계십니다.
장군님의 입을 막기 위해 30년 동안 그곳에 갇혀 계셨던 겁니다. 지현은 찻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강철 같았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장군에게는 군대가 있고 장관에게는 그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과연 지현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탱크를 멈출까요? 아니면 임무를 완수할까요? 여러분이 지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말을 댓글로 예측해 주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확인하려면 구독해 주세요.